2014년 두 형사님이 부산 진경찰서에서 계실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드님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부산에는 신고자인 그 아드님의 어머니와 그 할머니가 저기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신고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저 며느님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전날에 통하고 나서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드님이 느낌이 좀 이상하니까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이 집에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고. 두 분 모두 둔기에 의해서 수차례 공격당한 흔적이 발견됐고 특히 그 머리를 많이 다치셨는데 부검을 해보니까 신고자의 할머님은 9차례 그리고 그 어머님 그분은 무려 25차례 공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근데 맞은 게 이미 근데 두 분이 좀 나이가 있은 상태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에 시어머니는 85이었고요. 며느님은 65세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강도가 들었다고 쳐도 할머니 두 분을 제압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었길래 그렇게 25번씩이나 잔인하게 제압을 했었어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분의 사망 추정 시간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날 오전에 며느님이 외출을 했습니다. 며느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 침입해서 시어머님을 먼저 공격했고 오후 4시경 귀가한 며느리를 차례로 공격했다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단순 강도는 아닌 것 같고 2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피해자 두 분하고 뭔가 원한 관계가 있어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나요? 25번이나 공격을 했잖아요. 네. 이건 정말 그 오버킬입니다. 오버킬. 오버킬이요? 예. 이 오버킬이라는 것은 사실 군사 용어인데요. 네. 이제 과잉살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버킬.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거나 사망했음에도 계속 공격을 한 흔적. 그건 이제 오버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 너무 잔인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현장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피해자분들의 집안 평면도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현장이 굉장히 어지럽죠. 그러네요. 네. 아이고. 거실 쪽에 보시면 며느님이 사망해 계셨고요. 또 그리고 또 작은 방에 보시면 시어머니가 사망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현관 보이시죠? 네네네. 현관에는 피를 닦으려고 그랬는지 걸레질을 하는 그런 흔적도 있어요. 주방 쪽에도 좀 특이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지금 주방에 보면 가스 를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손상시키는 적이네요? 자르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머머. 이거는 그러면은 증거를 없애려고 방화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저게 이제 폭발을 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도망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예, 또 거실 쪽을 보시면 네. 바닥에 네. 와인병이 깨져 있었고요. 안방으로 가면은 장롱 안에 보석함이 있었는데 또 이걸 파손시킨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석함. 금전 노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품을 노린 거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화장실 욕조에 며느님의 핸드폰이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됐습니다. 뭐 좀 이상한데요? 복잡한 게 네. 면식범, 비면식범의 행동 특성이 다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 현장에 그런 부순 흔적들이 정말 그 안에 있는 것을 뭔가를 꺼내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 강도로 위장하려고 한 것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면식방에서 뭐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강도로 위장하려면 뭐 금고를 부수거나 보석함 그렇죠. 부수고 뭐 지갑도 돈도 얼마 없는데 가져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목적이 있었으나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빨리 잡힐 수 있겠는데 해서 오히려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막 어지러놓고 어지러운 수 있다는 웃어놓고 거죠. 이런 경우들. 위장일 거라고 생각을 못. 현장에서 그 범인 흔적이 하나 나온 게 있긴 있거든요. 그 장가fun이 있었습니다.
범인이 저 범행 당시에 그 장갑을 꼈다는 그런 말이죠. 예. 아, 계획. 지문이 혹시라도 어딘가라도 묻을 수 있으니까 계획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계획 범죄의 이제 흔적을 나타내는 증거지요. 네. 자, 여기서 다행인 건 범인을 추적해 볼 수 있을 만한 흔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아까 평면들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다, 저기 있다. 저 보이시죠? 발자국. 발자국이, 바로 저겁니다. 족적. 예, 맞습니다. 범인 것으로 추정되는 족적이 현장에 한 8점 정도 발견됐는데 네. 분석해 보니까 구강재화에서 출시된 구두 제품이었습니다. 크기는 약 265에서 275mm 정도. 이걸 단서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해당 제품 구매자들 상대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브랜드는 정말 오래되기도 했고, 이 신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해당 구두를 구입하신 분이 한 1,500명 정도 그 정도였고 일단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다 수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찾았나요? 그렇게 많이 우리 노력을 했지만 사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을 발견을 못했고요. 어떡해. 왜 그 수사 기간 동안 답답해 하셨을지. 그래도 이제 포기는 할 수 없으니까 네. 형사님들이 최초로 이거를 공개 수배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뭐예요? 모자 모자인데? 아닙니까? 보상금이 2천만 원이에요. 보상금. 부산 진구 가야동에서 발생한 고부살인 사건 현장인 할머니 방에서 발견된 모자. 유가족들은 처음 보는 모자이며 위 모자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제보 바랍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집에서 가족들은 모르는 의문의 모자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이 모자가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박범찬? 어머, 모자에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모자 써져 있어요? 뒤에 그 택 있는 부분에 박범찬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수배를 해서 보면 뭔가라도 걸리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진짜 최초로 저렇게 모자를 공개 모자를 수배를 공개 하게 수배. 근데 저 모자는 한 번 보면 안 잃어버릴 법한 디자인이거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버젓이 새겨져 있는 모자를 현장에 두고 간다? 이게 좀 뭔가 저것도 트릭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안 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에 박범찬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구두에 이어서. 예. 전국에 박범찬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 박범찬이라는 이름은 한 102명 전국에. 전국에요. 예.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으로 좁히면 7명. 뭐 부산에 있는 7명 위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네. 그런 사실도 없을 뿐더러 사건 당일 행적이 또 모두가 확인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또 뭐 다른 지역에 아까 뭐 우리가 못 간 뭐 강원도 뭐 저쪽 그 경기도 이쪽에 또 뭐 박범찬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조 요청 또 했고 뭐 이름 석자만을 가지고는 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CCTV도 엄청 뒤졌다고 하셨는데 CCTV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직접 비추는 고부가 살던 그 건물에 그 출입구를 비추는 CCTV는 없었고 그다음에 유독 현장을 반경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CCTV가 많이 없었습니다. 또 없었어. 봤던 걸 또 보고 어쩌겠습니까? 뭐 우리끼리 이제 하는 말로 마 이것 삐 없다 하면서 다시 이제 CCTV를 이거 삐 없다. 예. 일단 피해자들 그 사망 추정 시간인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를 유력한 범행 시간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네. 요거 다시 처음부터 우리 다시 집중적으로. 돌려보자.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 현장 쪽에 CCTV가 없었고 그 현장에서 150m 떨어진 철물점에서 현장 쪽을 비추는 CCTV가 딱 한 대 있긴 네. 했습니다. 근데 그 화질이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화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신 형사님들이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매의 눈으로 우리 구 형사님이 뜻밖의 장면을 하나 찾아냅니다. 이게 뭐야? 야 이것도 뭐 가운데 뭐가 실이 굉장히 안 좋죠.
네. 근데 또 이게 선이 선이 또 왜 화면을 가리는 거야? 다시 보시면 오후 1시 38분에 저 은색 차가 지금 저기 노란 박스 안에 사건 현장 쪽으로 들어오죠. 아, 지금 저렇게 표시를 해주시니까 저게 눈에 들어오네요. 잠시 뒤에 보시면 네. 차에서 네. 검정색 점퍼 입은 사람이 한 명 내릴 겁니다. 지금 문 열린 것 같은데. 아, 예. 어. 그래서 사건 현장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골목 우측으로 해서 들어가면 현장이었던 예, 예,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CCTV가. 네. 그리고 나서 5분쯤 지나서 어. 다시 돌아와서 차를 뒤로 후진해서 이동합니다. 후진이요? 이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서 원래? 사각지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원래? 이거 뭐야? CCTV 알고? 어? 왜 역주행을 하시는 건데 잘 저거는? 숨네. 뭐야? 어? 그랬다가 한 오후 4시 20분쯤 돼서 저 차가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간 거야. 아 2시간 후? 1시 38분쯤에 나타났고 오 그러면 아까 그 왜 범행을 추정했던 시간하고 조금 맞는 네. 그 안에 들어가긴 하네요. 오 일치한다. 그러네요. 딱 들어가네. 근데 아까 저 CCTV로만 봐서 보시면 아까 사람 얼굴도 안 보이고 차량 자체의 뭐 색깔 정도는 알겠지만 차량이 식별이 안 되는데 확대한 화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확대한 부분이 있어요? 검정색 네. 점퍼 입고 가는 사람이 가는데 머리 쪽이 좀 하얗지 않습니까? 입고 가는 사람이 가는데 머리 쪽이 좀 특히 그 옆에 다른 분은 지나가는 분은 머리 쪽이 검정색인데 저기 아. 검정 점퍼 입은 사람은 머리 쪽이 좀 흰색입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머리가 백발로 추정이 되고 검정색 자켓 입고 은색 승용차 요 세 가지 단서로 저희가 다시 추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거 백발이라니까 또 이렇게 보지 저거 그냥 흔히 말해 대머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흰머리라고 단정하기는 사실 저걸 보고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건데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이맹영 형사님이 이걸 쓱 내미셨습니다. 뭐를요? 어디? 뭘 내밀어요? 그죠? 67번 CCTV. 이게 뭐 같아요? 67번 CCTV? 67번 CCTV. CCTV의 넘버인가? 이게 실제 쓰신 거예요? CCTV. 아, 이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 현장 주변으로 버스가 몇 대 다녔습니다. 버스 번호다. 예, 예. 아, 아까 우리가 지금 확인한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 중에서 이 67번 버스가 아까 CCTV 상 그 은색 차량이 왔다 갔다 한 그 순간 네. 딱 지나는 버스였습니다. 아 이게 예.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보시면서 좀 단서가 될까 싶어서 그 시간대 통행했던 차량 번호와 시간대 그걸 적어놓은 건 버스. 쓰기로. 자, 형사님들은 이맹영 형사님이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아까 그 백발의 인물을 찾아 블랙박스를 뒤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때 버스 블랙. 은색 차다. 저거 버스 그거네. 버스 옆에. 버스 옆에. 옆에. 그 출입구에 달려 있는 그 CCTV에 은색 차에 정말 백발이신 분의 모습이 찍혔네요. 그래서 이 화면을 수사본부에 공유를 했는데요. 네. 한 팀원이 이거를 보더니 네. 이 사람 그 사람이야? 뭐야? 약간 그 피해자 주변으로 해서 한 400명 가량 이렇게 주변인 분들 다 조사했었는데 네. 그때 조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 그럼 그 누구예요? 그 지인 중에 있었던 명? 예, 피해자 며느님한테는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피해자 며느님의 그러니까 며느님. 남편.
사망하신 날도 이 친구분하고 점심 식사를 했고 그다음에 남편분하고도 당연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사건 초반에 이 남편은 참고인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건 현장에 간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미 이상하다. 왜냐면은 그러면 아까 진술할 때 간 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CCTV에는 근처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 알리바이도 있었다고 예. 하셨나요? 그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분하고 아내분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는 우리 범행 현장하고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아니 그러면 사실은 범행 현장하고 떨어진 지역이라면은 그런 게 이제 알리바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막 중앙도에서 오후 4시 28분쯤에 그 네.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며느님의 그 아까 말한 사망 추정 시간이 시간을 내시경이라고 아까 그쵸. 하고 했으니까 28분 전 정도의 그 통화까지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근데 부산 사는 분들은 좀 체감하실 텐데 가야동하고 네. 중앙동하고는 좀 생활권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범행 저지르고 30분을 이동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용의자가 그 중앙동에서 기지국이 있으니까 약간 힘 빠진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네.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아,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던 지역과 예. 전화를 했던 지역은 예, 예. 좀 먼 거리가 있지만 사건 현재 가야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통화 기록 찍힌 중앙동까지 범행이 일어난 그 시간대에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운전을 해보셨다고 해요. 아, 신호도 정말 안전하게 다 지키는 준법 운전으로 해서 딱 가봤는데 그랬을 것 같은데. 8분 딱 걸리고. 어? 8분이면 그러네. 이미 충분히 범행을 저지르고 이동을 해도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그래서 곧장 형사님들이 다시 이 백발의 남자를 네. 찾아갑니다. 네, 집에 이제 같이 이제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아 자기는 이미 조사 다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서 아 바쁜데 약속 있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서로 이제 동행했습니다. 네. 그 차 안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동 중에요? 경찰서로 가는 중에? 예. 그 모자 뭐 공개 수배했던데 뭐 어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어머, 자꾸 뭐 이거 뭐 어찌 됐습니까? 뭐 사건에 대해서?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사실 이 사건이 되게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니까 또 지인의 사건이니까 물어볼 수도 있긴 한 거잖아요. 있죠. 네. 그래서 제 반응을 한번 떠보려고 한번 물어봤죠. 네. 막 요새 뭐 검색 좀 많이 해봅니까 하면서 물어보니까 범인이 갑자기 이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말도 더듬고 어머. 그다음에 손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 행동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좀 굉장히 수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치밀하게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아, 그 가장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게 뭡니까? 모자잖아요. 네. 범인 입장에서는 자기와 전혀 상관이 무관한 없는 거니까. 수배가 돼 있는데 그거 수사 안 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와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을 첫 마디를 꺼냈을 때 훅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검색 그런 거 많이 해보셨습니까? 이러면 이 순간에 이 범죄자들은 이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를 이미 수집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입을 닫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백발의 남성은 서해 도착해서 다시 조사를 받는데요. 네. 이때부터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날 정말 사건 현장 근처에 간 적 없습니까? 행사님, 전 죽어도 그쪽에 간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럼 여기 CCTV에 찍힌 건 뭡니까? 예? 아이고 맞네. 잠깐 깜빡했다. 그날 그 스크린 골프장 갔던 날이네. 그 스크린 골프장 그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1층에 있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화장실을 확인해봤죠. 1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미 안 맞네.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됐죠. 네. 이 남자 결국 제풀에 꺾여 모든 걸 인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두 사람을 모두 살해했다고. 결국 자백을 했군요. 결국 인정을 했네. 야,
체포하고 이 범인이 일했던 양식장에 가서 거기서 범인이 신던 그 당시에 저희가 이렇게 찾던 그 구두도 찾아내고 케이크. 예. 그 은색 승용차에서도 피해자들 DNA 발견되고 자, 그러면 근데 그 피해자분이 사건 당일에도 같이 밥을 먹은 친구의 남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대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는 진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왜 그랬대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황당한 게 본인이 최근에 뭐 소송이 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순간 귀신에 지었는지 피해자들이 상대 소송으로 보여 뭐 살해했다 뭐 이런 황당한 말까지도 진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진짜? 예. 말이 안 되지. 그 재판에 가서 또 막 이런 헛소리 한 게 또 이렇게 막 재판 가서는 네. 그 당시에 기억 자체가 사라졌다. 해리성 뭐 기억 상실이라고.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일단은 장갑폰이 나왔고 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더 문제는 아까 제가 오버킬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네. 피해자가 앞면 공격보다 뒷면 공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80세가 넘은 노인이 도망가는데도 따라가서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아. 이것이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현장에서의 행동으로도 설명되지를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왜 그랬는지 혹시 그러니까 이 참. 밝혀졌나요? 아마 이게 굉장히 돈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지만 이분들은 은행에 다 저축하고 착실히. 이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워낙 돈이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 뭐 화풀이를 하면서 감정 표출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죠. 무슨 말이야. 아유. 그럼 어쨌든 그 범죄자가 뭐 이유는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근데 형은 어떻게 받게 됐을까요? 이게 심신미약이고 뭐 해리성 장애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감형이 되거나 그러진 않죠?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